어이, 어, 왔어? 뭐하냐? 아니 이거 뭐 소개팅 앱인데 매칭 확률이 높다네. 그 확률이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아 뭐래? 봐봐. 넘기고. 오, 마음에 든다. 아 왜? 야, 거봐, 확률 문제 아니라고 했지야. 아씨. 매칭에 실패하셨나요? 괜찮아요. 다른 1억 5천만 명의 사용자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요즘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앱 중 하나, 바로 소개팅 앱이에요. 중국의 3대 소개팅 앱, 모모, 탄탄, 소울, 이 세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그러니까 이 앱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무려 1억 5천만 명 이상입니다. 스케일이 커도 너무 크죠? 여기서도 매칭이 안 되면 좀 슬프긴 하겠네요. 근데요, 단순히 이용자 수만 보고 잘 나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중국 내 소개팅 앱과 사회관계망 업체에 투자된 금액은 약 53억 달러. 2019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한 액수죠. 게다가 올 한 해 1000건 이상의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중국 소개팅 앱은 총 275개인데 2017년에는 81개였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시장이 최소 3배는 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자국의 IT 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해왔습니다. 사실상의 기업 길들이기라 불렸던 중국 정부의 압박 하에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국가안보 조사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여기서 드는 의문점, 이렇게 큰 기업들까지 규제받았는데 소개팅 앱은 어떻게 급성장한 걸까? 최근 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개팅 앱의 성장을 일부러 봐주고 있고 이를 통해 자국의 극심한 인구 절벽 현상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인구 절벽? 14억 인구수를 자랑하며 오랫동안 인구수 세계 1위 국가 자리를 유지했던 중국이지만 놀랍게도 현재 중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인은 역시나 출산율이죠.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는 인구에 1978년 급기야 출산을 제한하는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기까지 했던 중국 정부. 위반자에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산을 엄격히 제한했었죠. 무려 38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오던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중국 정부가 2016년에 2자녀 장려 정책, 2021년엔 3자녀 장려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중국 정부의 마음과 다르게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중국 인구는 지난 40년간의 증가세를 뒤로하고 올해부터 첫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이면 인구수 1위 타이틀도 인도에 내어줄 전망이고요. 이 기세가 계속된다면 45년 후 중국 인구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중국을 경제 2위 대국으로 끌어올린 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즉 휴먼 파워인데 그 휴먼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중국 입장에선 끔찍한 일이죠. 아무튼 다시 소개팅 앱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국이 이토록 소개팅 앱 시장에 관대한 이유는 이걸로 사람도 만나게 하고 결혼도 시키고 애까지 낳게 하려는 의도라는 건데 정작 중국 시민들은 소개팅 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한 연구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소개팅 앱을 사용해봤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파트너를 찾는 것보단 사회적 인맥을 넓히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이 응답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중국 소개팅 앱의 변화 양상을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과거에는 오직 외모만으로 사용자들을 매칭시켜 왔다면 최근엔 사용자의 관심사나 취미를 강조하거나 심지어는 성격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서로를 연결해 주는 등 중국 소개팅 앱은 더 넓은 의미의 관계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중국이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하는 게 고작 소개팅 앱 밀어주는 것뿐임?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소개팅 앱까지 신경 쓸 정도로 중국 정부가 인구 절벽 현상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중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국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말이죠. 작년부터 중국은 사교육을 금지하고 부동산 기업들을 제재하는 등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돈 들어갈 만한 구석은 죄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엔 중국의 교육부, 민정부,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처가 대대적으로 나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2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출산보조금, 양육보조금, 주택대출 한도 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런 노력이 단기간에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아기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정도인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출산을 감행할 리는 만무하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몇몇 지방정부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 중 하나인 윈난성을 예로 들어보면 한 가정에서 둘째 자녀를 낳으면 2,000위안을, 셋째 자녀 때는 5,000위안을 지원하고 추가로 매년 800위안의 육아보조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재정 지원 역시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장 1년에 5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둘째를 낳지 않는 건 아닐 테니까요. 정부가 엄청난 액수의 돈을 풀어도 정작 출산율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 중국은 당분간 인구 문제에 꽤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국의 소개팅 앱, 아니 인구 절벽 이야기인데 인구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작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2006년부터 15년간 4개의 정부에서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만 총 270조 원 정도이지만 올해 2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5명까지 떨어지면서 바닥을 모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돈은 돈대로 쓰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진다? 인구수 1위 국가와 출산율 꼴찌 국가가 똑같은 문제를 겪는 아이러니가 계속되는 지금, 정부가 소개팅 앱까지 신경 쓰는 중국의 인구 절벽 현상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또 어떤 저출산 정책을 펼칠까요? 확실한 건 두 나라 모두 인구나 출산율을 생산성의 지표로만 여긴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한들 다른 미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